이광호는 형의 영정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65인 형이 갑작스럽게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다. 60이 된 광호는 평생 형을 우러러보며 살았다. 형은 사업가였고 광호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형은 강남에 집이 있었고 광호는 전세로 살았다. 하지만 형제 사이는 좋았다. 아니, 그렇게 믿었다. 장례식 이틀째 되는 날, 형수 한정희가 광호를 조용한 방으로 불렀다. 도련님 할 말이 있어요. 광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형수는 찬찬히 말을 꺼냈다. 사실 오빠가 사업할 때 당신 부모님 유산을 담보로 대출받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당신 몫에 유산이 하나도 없어요. 광호는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요? 부모님 유산은 형님과 제가 반반씩 나눈 거 아니었나요? 형수는 서류를 내밀었다. 여기 보세요. 당신 도장 찍힌 서류예요. 30년 전에 당신이 동의했어요. 광호는 서류를 보고 경악했다. 분명 자신의 도장이었다.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다. 형수가 차갑게 말했다. 오빠 장례 끝나면 이 집도 팔아야 해요. 빚이 많거든요. 당신한테 줄 건 하나도 없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광호는 멍하니 서 있었다. 30년 전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형은 모든 상속 처리를 자기가 하겠다고 했다. 복잡하니까 동생은 신경 쓰지 말라고. 광호는 형을 믿고 모든 걸 맡겼다. 그런데 그게 이런 결과를 낳을 줄이야. 장례를 마친 후 광호는 형의 서재를 정리하다가 낡은 금고를 발견했다. 형수 몰래 열어보니 그 안에 오래된 서류들이 있었다. 광호는 손이 떨렸다. 서류를 하나씩 살펴보니 진실이 드러났다. 30년 전 부모님이 남긴 유산은 15억어치였다. 당시 강남 땅과 건물이었다. 형과 광호가 반씩 나누면 각자 7억 5천씩이었다. 하지만 형은 모든 걸 혼자 차지했다. 광호의 도장이 찍힌 서류는 형이 위조한 것이었다. 금고 안에는 진짜 서류와 가짜 서류가 함께 들어 있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형이 남긴 일기장이었다. 동생은 순진해서 좋다. 내가 알아서 처리한다고 하니까 의심도 안 하더라. 7억이면 내 사업 확장하는 데 딱이야. 나중에 성공하면 동생한테도 좀 나눠주지 뭐. 광호는 눈물이 쏟아졌다. 배신감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다. 30년 동안 형을 믿고 따랐는데 형은 자신을 이렇게 생각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더 기가 막힌 건 형수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일기장에는 형수와 함께 계획을 짰다는 내용도 적혀 있었다. 여보, 당신 동생 순진하니까 우리가 잘 구슬리면 돼. 그 돈으로 강남 아파트 사자. 광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형은 이미 죽었지만 형수는 살아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지금도 자신을 속이고 있었다. 광호는 모든 서류를 들고 법무법인을 찾아갔다. 젊은 여성 변호사가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눈을 빛냈다.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인감 위조에 문서 위조까지. 형수분도 공범이고요. 광호가 물었다. 30년 전 일인데 지금이라도 소송할 수 있나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상속 재산 침해는 시효가 없습니다. 특히 사기로 얻은 재산이라면 반환 청구가 가능해요. 지금 그 강남 땅 시세가 얼마죠? 광호는 잠시 계산했다. 30년 전 15억이었으니 지금은 최소 100억은 될 겁니다. 변호사가 미소를 지었다. 그럼 선생님 몫은 50억입니다. 이자까지 청구하면 더 받을 수 있어요. 광호는 떨리는 마음으로 소송을 준비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망설여졌다. 죽은 형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도 싫었고 조카들에게 상처를 줄까봐 걱정됐다. 변호사가 말했다. 선생님 가족을 생각하시는 건 좋은데요. 그쪽은 선생님을 생각했나요? 30년 동안 당신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당신은 전세방에서 허리 휘게 일했잖아요. 그 말에 광호는 결심했다. 조카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자신의 권리를 찾아야 했다. 60이 넘은 나이에 노후 준비도 안 돼 있었다. 이제라도 정당한 몫을 되찾아야 했다. 소장이 접수되자 형수는 발악했다. 광호에게 전화를 걸어 소리를 질렀다. 도련님 미쳤어요? 돌아가신 오빠 생각은 안 해요? 조카들 생각은요? 광호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형수님이야말로 30년 전에 저를 생각했나요? 제 돈으로 강남 아파트 사서 잘 사셨죠? 형수는 말문이 막혔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다. 금고에서 나온 서류들이 결정적 증거였다. 위조된 도장, 형의 일기장, 진짜 유언장까지 모든 게 명백했다. 형수 측 변호사는 시효 소멸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기로 얻은 재산은 시효가 적용되지 않았다. 법정에서 형수는 울면서 애원했다. 도련님 제발요. 우리 애들 생각해서라도 이러지 마세요. 하지만 광호는 흔들리지 않았다. 조카들은 이미 다 컸고 각자 직장도 있었다. 오히려 진실을 알아야 했다. 판결이 나왔다. 광호의 완승이었다. 형수는 상속받은 재산의 절반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현재 시세로 50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다. 게다가 30년치 이자까지 합치면 60억이 넘었다. 형수는 강남 집을 팔아야 했다. 그녀가 30년 동안 누렸던 부와 명예가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법정을 나서는 형수의 뒷모습은 초라했다. 한때 거만하게 광호를 내려다보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1년 후 광호는 서울 교외에 작은 전원주택을 샀다. 50억 중에서 10억만 쓰고 나머지는 노후 자금으로 모아뒀다. 아내는 처음으로 자기 집을 갖게 됐다며 눈물을 흘렸다. 여보, 우리 60이 넘어서야 전세에서 벗어났네요. 광호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늦었지만 다행이야. 조카들에게서 원망 섞인 전화가 몇 번 왔다. 하지만 광호는 담담하게 설명했다. 너희 아버지가 잘못한 거야. 나는 내 권리를 찾은 것뿐이야. 시간이 지나자 조카들도 이해하기 시작했다. 특히 큰 조카는 광호를 찾아와 사과했다. 삼촌 죄송해요. 어머니한테 속았어요. 제대로 알았으면 진작 삼촌 편을 들었을 거예요. 광호는 조카를 안아주었다. 너희는 잘못이 없어. 그저 진실을 모르고 있었을 뿐이지. 어느 날 저녁 광호는 마당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다. 60이 넘어 찾은 정에 30년이 걸렸지만 의미가 있었다. 그는 형의 영정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다. 형님은 동생을 배신했지만 저는 형님을 용서합니다. 하지만 제 권리는 찾아야 했어요. 하늘에서라도 이해해 주세요. 바람이 불어왔다. 마치 형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광호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 마음이 편했다. 3년 후 광호는 우연히 형수를 마주쳤다. 시장 골목의 작은 반찬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다. 한때 강남 부인이었던 그녀는 이제 평범한 가게 주인이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지만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형수는 고개를 숙였고 광호는 그냥 지나쳤다. 복수는 끝났다. 이제 각자의 인생을 살아갈 뿐이었다. 광호는 걸어가며 생각했다. 정의는 때로 늦게 오지만 반드시 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 정의를 찾기 위해 포기하지 않은 자신이 자랑스러웠다.